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중국 경제보다 뭔가 막 지정학적인 거, 정치공학적인 거 약간 이런 쪽에 좀 사람들이 더 관심을 두지 않나요? 돈 되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네. 돈 안 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치의 계절이 돌아와서 그런 것 아닌가. 정치의 계절. 그래서 우리는 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뭐 지지율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또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중국하고 미국은 중간선거 또 중국은 이제 시진핑의 연임 당대회가 10월, 11월에 이제 같이 걸렸기 때문에 둘 다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페인팅 모션 이게 너무 세다. 얼마 전에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갔잖아요. 소장님이 분석하시기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간 진짜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세요? 표심이다. 표심? 그렇습니다. 그것도 약간 민주당 측면에서? 뭐 민주당 측면도 그렇고 낸시 펠로시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게 당 지지율 같이 떨어지는 건데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0% 밑으로 깨고 이제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게 중간 선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하원은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했지만 상원도 지난 선거에서는 이제 그 50대 50을 겨우 맞춰서 이제 이 낸시 펠로시 그 의장이 있지만 상원은 이제 부통령이 의장이 되다 보니까 51대 50으로 이제 이 주도권을 쥐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헛발질을 서너 번 하면서 지지율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재미난 건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상원에서 강하고 그 하원에서는 역시나 이게 민주당이 세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지율로 보면은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지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 하원에서 그 민주당이 이제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중간선거 때. 그렇죠. 11월 중간선거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낸시 펠로시 자체가 의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뭐 3달 앞둔 시점에서는 그 민주당의 표박 갈기도 하나 있고 또 당장 닥치는 이제 하원에서의 낸시 펠로시 자체의 이제 지위에 그 위협이 왔다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올려놨던 관세를 낮춰주면서 중국한테 뭔가 받아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좀 많이 하게끔 그걸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펠로시가 대만을 가게 되면 그 협상이 어그러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가지 말라고 한 거고 펠로시 입장에서는 정치인 펠로시로서는 가치가 없는 일이죠. 자기 밥그릇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아마 뭐 대만 방문권은 굉장히 정치적인 액션이 강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선거 때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애국심에 불을 지르면 그 여당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건드리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여론의 주목도 받고 또 표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갔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전병서 소장님 그 블로그에도 쓰신 걸 보니까 또 이제 그 칼럼 쓰신 것도 보니까 이번에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미국이 실리와 명분을 다 챙겼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야? 명분과 실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펠로시가 방문하기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중국 측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죠. 대만 가지고서 장난치면 불에 타 죽는 일이 벌어진다. 정상회담 상에도 사실은 단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미국은 그거 뭐 너는 지서나 나는 간다. 그게 이제 뭐 대국이 하는 일에 작은 나라는 네가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다.
거기서 말하는 대국이 이제 미국이고 그렇죠. 작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걸 이제 전 세계에 다 보여준 게 하나 우리는 있고. 중국 따위 신경 쓰지 않아. 그렇죠. 약간 이런.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실리 측면에서는 중국은 뭐 사후적이긴 하지만 예. 펠로시 지나가고 나서 미사일 쏘고 그렇죠. 그 항모 띄우고 비행기 날리고 뭘 뭐 다 했어요. 그러면 대만 입장에서는 앞으로 저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중국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기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대만이 이제 무기를 사야 되는. 그렇죠. 그게 중국 무기는 당연히 아니고 미국 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대만 보증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이게 대만한테 정기적으로 무기를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을 도발시켜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킨 것이 예. 미국으로서는 이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제 수억 불의 군사 무기를 이걸 대만이 사게 하는 효과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명분은 세계 전체에 미국은 미국 마음대로 한다는 걸 보여줬고 네. 또 이제 무기 팔아서 돈을 아주 이제 차곡차곡 쟁기는 그런 실리가 이번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미국이 무기를 뭐 대만에 제공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게 공짜는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대만에게 파는 거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하나된 중국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었으면 네. 그것은 이제 대만은 중국 땅이라고 인정을 해준 건데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무기를 판다는 것은 중국한테 무기를 파는 것인데 이게 make sense 하지가 않죠. 그렇죠. 미국이 특별히 법을 만든 겁니다. 대만에 무기를 팔 수 있는 법을 만든 것. 그래서 이름이 보증법이라는 게 대만의 안전을 보증해 주려고 하면 뭐가 보증, 개런티 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대략 한 870억 불 정도 예. 이 무기를 대만에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한 11억 불 정도 이 정도 이제 조단 이상의 무기를 이미 팔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 아마 중국의 그런 훈련 그 계기로 아마 더 많은 무기를 대만은 아마 살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진짜 대만의 머리 위로 미사일을 막 쏘지 않았습니까? 미국 보라고 한 건가? 아니면 대만 보라고 한 건가? 아니면 양쪽의 의미가 다 있는 건지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는 건지? 양쪽에 숨은 의미도 있고 양쪽 네. 다 보라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그 6군데 포지션을 보면 가장 가깝게 이제 그 본토하고 사격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대만의 그 북쪽 지역하고 이 남쪽 지역이에요. 거기는 본토하고 거리가 12km에서 16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12km, 16km는 뭐 미사일 쏘다가 어긋나면 유탄도 떨어질 수가 있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잘 봐야 되는 것이 그 대만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 이제 TSMC 공장인데 네. TSMC 공장에 지금 5나노 뭐 3나노 공장 짓겠다고 하는 것이 대만 북부에 요 지역하고 대만 남부 지역에 있어요. 이번에 미사일 그 근처에 그렇죠. 쏘게 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든 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제 진짜 속내는 아마 이번에 그 유사시에 네. 대만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이제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는 예행 연습을 해봤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뭐 지금 5나노급의 최첨단 반도체는 네. TSMC하고 삼성밖에 못 만드는데 그렇죠. 이 공장이 깨지는 순간에 미국의 첨단 산업이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펠로시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이단 말이에요. 네. 정치인인데 그 방문하는 일정 중에서 보면 TSMC CEO를 면담하는 일정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미국의 진짜 의도가 뭐냐는 건데 대만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 의도는 아주 이게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도 지난번에 옐렌 재무장관이 왔을 때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관심사가 북핵 문제 또 이제 안보 문제 네. 또 통화 수합 문제가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싶었던 우리 일인데 입장에서는. 재미난 건 바이든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카터 때부터 네.
첫 방문지는 다 휴전선이었어요. 근데 안 갔죠. 그리고 미군 부대를 방문해서 네. 미군을 격려하고 다음번 이제 정상 일정을 하는데 이번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재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무부 장관이 일정 끝내고 나서 LG화학의 배터리 공장 그쵸. 이걸 갔단 말이에요. LG 사이언스 파크. 그래서 이게 재무부 장관이 배터리 공장에 왜 가냐. 그리고 하원 의장이 반도체 회사 회장하고 회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래서 미국의 진짜 의도는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비흡자 산업, 반도체, 기업자 산업. 배터리. 이 두 군데에 지금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지, 뭐 이게 안보 문제, 핵 문제, 전쟁 문제, 이것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지금 정확한 리더들의 행태를 놓고 보면.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보다가는 왜 갔냐, 싸움 붙냐, 안 붙냐,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의미는 미국이 지금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진짜 요구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보호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 반도체와 배터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자기네 실익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만을 이제 중국과 1국으로 인정은 하지만 계속 뭔가 군사적으로나 아니면은 외교적으로나 어깃장을 좀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노리는 거는 지정학적인 노림수랑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측면의 실익을 지키려는 노림수, 요게 이제 다 같이 공통 분모로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공격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항공모함이라는 게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뭐 항공모함을 11대 뭐 이렇게 갖고 있지만 중국은 이제 3대째 건조를 하고 있는데 실전에 투입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미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항공모함이 뭐 괌이든 사이판이든 미국 본토에서 오려고 하면 뭐 며칠, 몇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요? 네. 근데 유사시에 그럴 필요 없이 항공모함도 이제 미사일 맞으면 깔아앉는 거죠, 폭격하면. 예. 근데 절대 깔아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타이완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항공모함 몰고 와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보다도 타이완에 미사일을 놓고서 비행기 놓고서 쏘는 것이 월등히 쉽고 빠른 일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대만은 폭격마저도 그것이 깔아앉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메가더가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타이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깔아지 않는 항공모함 타이완. 그것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해진 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기의 심장은 네. 그것은 반도체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7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은 세계 최고일지 몰라도 생산을 할 수 없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율도 안 나오고 뭐.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시대는 이것이 생산을 할 수 없으면 기술도 무용지물. 네. 근데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자재를 못 구하면 이것은 말짱 꽝이 되는 아주 희한한 시대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크라 전쟁 이전만 해도 기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 위에 원자재가 또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그 위에 생산 라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TSMC의 전체 매출액의 65%, 63%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미국의 첨단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의 심장이 지금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게 지킬래 말래는 그 물어보나만 하죠. 그러면 중국은 만약에 대만을 진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미국은 거의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뭔가 뭐 법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하고, 그러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 그쪽에서 뭐 전쟁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일지,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일본에서도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고 미국에서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고 네.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붙었을 때 미국이 중국하고 이게 싸움의 체급이 다르다는 거죠. 체급이 다르다. 붙었다 그러면 뭐 중국은 한 방에 끝나는 아직은 이제 뭐 군사력의 수준 또 예를 들면 그 무기의 수준 또 국방비의 수준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한 74%지만 이제 군사력 이런 측면 이제 전쟁 능력에서 보면은 뭐 25% 50%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거는 뭐 붙었다고 그러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그거는 무조건 지는 싸움이라는 것이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으로 기술로 제재를 하려고 하지만 중국이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그게 계기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의 역사적 과업일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대만을 통일하지 않고 통일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아젠다로 두는 것이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훨씬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군사력에서 지금 붙으면 진다. 네. 그래서 중국이 손자병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는 전쟁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서 통일보다는 지금처럼 이게 긴장 관계가 훨씬 더 이 정치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대만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79년에 수교를 중국하고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미국이 국내법으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만 관계법. 그렇죠. 이건 미국 국내법이에요. 그래서 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놓고 보면 첫 번째는 본토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무기를 판다. 무기를 공급하는 조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상태의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키게끔 네. 이 미국이 도와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공격받으면 자동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동 개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 개입을 불러오는 공격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만 앞바다 남중국해 이 지역이 그 우리 한국만 해도 뭐 물동량의 거의 40% 에너지 같은 경우는 90%가 그리로 올라와요. 네. 그래서 유사시에 이것이 막혔을 경우에 동북아 지역에 일본 포함 한국 다가 이것이 물류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이게 다가 이제 스톱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또 일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만이 점령당했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은 그건 반드시 일본이거든요. 그럼 일본의 자동 개입을 불러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동북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3차 전쟁의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그것을 액션할 만한 중국의 능력이 되질 않는 거죠, 아직은. 근데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중국이 잽이라도 한 대 펀치를 날린다. 그러면 완전히 전면전도 불사할 수 있는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미국은 그걸 유도하고 싶은 거죠. 유도요? 그렇죠. 유도해서 그렇게 이제 중국의 도발을 유도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불타 죽는다, 뭐 이게 항로에 들어오면 미국 비행기가 들어오면 격추시키겠다, 뭐 이런 험악한 얘기를 했지만, 네. 뭐 펠로시는 유유히 이제 안착하고 또 회담 다 잘하고 넘어갈 때까지 비행기에 대한 공격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떠난 뒤에 그때 이제 포 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웃기는 건 중국이 그렇게 포 쏘고 난리 치고 난 4일 동안 하고 난 다음번에 네. 대만이 이제 그때서야 이게 포 쏘고 또 방위 훈련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 중국, 대만이 서로 겹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도발이면 도발, 훈련이면 훈련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세 개 나라 어느 나라도 서로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이번에 해준 거죠. 그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에다가 뭐 반도체건 배터리건 공장을 많이 지어라 하잖아요. 그 단순히 보면 뭐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것도 있고, 또 뭐 삼성이라든지 SK그룹에게 다 그걸 요청하는 거는 물론이고 TSMC한테도 미국 본토에다 공장을 지어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조금 속뜻은 좀 뭐라고 보세요? 반도체와 배터리의 내재화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든 배터리든 첨단 기술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란 건데, 기술은 그렇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환경 오염시키고 이러는 걸 굳이 자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걸 이제 기러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이렇게 날려보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크기 전까지는 그게 한국에 있던 중국에 있던 대만에 있던 미국이 다 통제할 수 있었고, 또 그 통제라는 것은 이제 군사력으로도 통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본력으로 통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한국도 반도체 회사 삼성 그러지만 지분율로 보면 50%, 51%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자본으로 또는 이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확 부상하고 나서는 여기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의 전략은 이제 리쇼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네. 반도체라는 게 40년, 30년 전에 집 나간 이제 산업을 4년 만에 리쇼링 시킬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네이버 쇼링을 먼저 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리쇼링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자국으로. 그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미국이 과연 반도체나 배터리에서 리쇼링을 할 수 있냐 하는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돈으로 꼬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반도체는 24시간 365일 연속 공정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반도체 공장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인당 소득 34,000불 뭐 이 정도가 되면 3교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근데 68,000달러짜리의 나라에서 3교대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걸 이제 냉정하게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일할 사람, 이제 40년 전에 이 반도체 산업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 사이에 거기서 일할 인재니어가 있냐.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도 그렇고台湾도 그렇고 거기도 공장을 지면 그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본토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수익성, 이제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국이 얘기하는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의 그런 리쇼링 정책은 40년간 세계적인 이전 과정을 거친 거를 4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아마 10년에서 15년 이상의 긴 시간에 이건 네. 플랜이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마켓을 가진 미국이 예.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520억 불을 이걸 보조금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철저하게 이제 실리를 중심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런 걸 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520억 불 이면에 something special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삼성이 몇 년도에 2020 몇 년까지 반도체 공장을 이제 완전 자동화 하는 걸 이제 추진한다. 뭐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뜬 적이 있는데 현실. 이제 문제는 반도체를 완전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그거는 뭐 벌써 했겠지. 그걸 아직도 안 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미묘한 작업이고 많은 조정이 거쳐져야 되고 로봇이라는 것이 가르쳐 준 대로 맞잖아요. 네. 근데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트라이얼 에러가 있는 것이 이제 첨단 산업인데 그것이 이제 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은 이제 아닌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긴 플랜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무역적인 문제도 하나 있는데 이제 중국이 그 낸시 펠로시 대만 왔다 간 거에 대한 일종의 제재 성격으로 메이드 인 타이완 찍어서 중국으로 들여오는 건 안 된다. 대만으로 만든 것도 메이드 인 타이완은 안 되고 뭐 메이드 인 타이완 차이나라든지 이런 식의 표기를 바꿔라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느낌으로 별로 영향이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의 쪼잔한 소극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글자를 바꾸라 하는 것 자체는 네. 이건 레드 테이프를 그냥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귀찮게 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정도지 그거야 뭐 이게 테이프에다 그 메드인 뭐 차이니스 타이완 뭐 이렇게 네. 찍어서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재지 거기다가 무슨 테이프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사건의 본질은 아닌 거다.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정도, 기분 나쁘다는 것의 표현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뭐 큰일 났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것이 파는 대만도 사는 중국도 이게 없으면 공장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가 윈윈도 아니고 둘 다 이제 그 로스를 가져오는 그것을 미국 때문에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지금 단계로서는 없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체면에 목숨도 걸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이런 이제 자기네한테 불에 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지만 액션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것은 바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인터넷, 모바일 이게 되기 때문에 14억의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사실은 더 크다고 보여지고 뭐 이런 액션들은 제가 볼 때는 무역이나 이런 것의 본질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제 광고용 선전용 이런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이제 단절시키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는 이제 군사 채널도 있고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사법, 뭐 국제 범죄 협력, 마약 퇴치 협력 이런 채널들을 이제 한 대여섯 가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거예요? 좀 액션이 좀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마나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다국적 범죄 협력이나 사법, 기후 변화, 뭐 군사 채널 이런 거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기후 협약 해가지고 CO2 줄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지금 석탄 무지 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어차피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얼마나 실리적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건 돈 되는 건 아니에요. 다가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경제적인 채널이나 네. 외교적인 채널을 닫아버려야 그게 진짜로 서로한테 샥을 주는데, 이건 그 뭘 닫았다고 하는 쇼하기는 좋은 거지만, 이게 실리나 이익에는 별 영향 주지 않는 구름 잡는 얘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실리가 없는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체면 뭐 이제 세우기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군사 채널의 그 소통 창구를 닫는다 그래가지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 충돌을 한 적이 없어요. 네네, 큰일 났어요. 그래서 2021년인가요? 그때도 보면 남사군도에서 그 미국 전함하고 중국 전함이 40m까지 붙었다고요. 네. 그 쿵 들이박았으면 이제 전쟁 나는 건데, 네. 이제 서로 말이 다르죠. 누가 기술을 먼저 돌렸냐. 이제 미국은 중국이 먼저 돌렸다고 그러고 중국은 미국이 먼저 돌렸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그것이 이제 그 충돌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중국이 회피하는, 이제 얼굴은 묵히지만 주먹을 내 휘두르지는 않는 것, 그게 중국의 지금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국내에서도 많이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랑 국회가 낸시 펠로시 의장과 약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외교적 거리두기를 좀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화 통화만 했고 국회 입장에서도 공항 영접을 안 갔습니다. 이게 좀 중국을 의식한 걸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사후적으로 놓고 보면 소신 내기 잘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뭐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자면 뭐 중국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고 그러면 이 미국의 넘버 3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이제 아주 그 배려심 깊은 조치였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미국은 이제 뭐 이거는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분노하게 만들었고 예.
중국한테도 별로 이제 이게 면을 못 세우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양쪽으로 욕먹는 그런 일이다. 미국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한중 외무부 장관 회담을 하는 걸 보면 당초에 그런 많은 이슈들에 비해서는 서로가 험한 말 하지도 않았고 또 미국, 중국의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 한국에 대한 네거티브한 뷰가 거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의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펠로시 의장의 영접권과 관련해서 중국이 조금 마음 편해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네 얼굴에 면을 채워줬다. 아, 중국이 봤을 때 우리 면을 살려줬다, 한국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그것이 이게 정말로 이게 외교적으로 그쪽에서 원치 않아서 안 한 건지 또 누군가를 배려해서 한 건지 그것은 이제 당국자만 알겠죠. 그러나 하여간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우리 스탠스로 그냥 간 거고 우리 스탠스의 결과가 서로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놓고 보면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한국이 미국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줬고 또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제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이라고 그러면 껍복 죽는 나라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있다. 넘버 3가 왔는데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휴가 갔기 때문에 안 만났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상식으로 놓고 보면 그건 굉장히 조금 의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양쪽에 눈치 보다가 뭐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터진 게 없어요. 미국한테도 우리 터진 게 없고 중국한테 터진 게 없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그 뭐 소신 외교든 아니면 액면 외교를 했던 간에 결과는 좋았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가 연세가 82세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이제 피크아웃이고 또 그리고 이번에 그 지금 나와 있는 중간선거 여론조사로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하원에서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랬을 때 지금 낸시 펠로시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뭘 하는 것이 낸시 펠로시 자체의 정치적인 이력에는 크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한국의 실익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이 중국과의 외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뭔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랑 왕이 외교부장 만났을 때 3불 1한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컸다.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3불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하나가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고 요게 세 가지가 3불이고 1한은 사드 운용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 요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중국 측의 요구일 수가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컸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전병서 소장님의 평가는 어떠실까요? 이거는요, 제가 우리 외교부 발표문도 봤고, 중국 외교부 발표문도 제가 찬찬히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외교부 대변인의 코멘트도 읽어봤는데, 이거 지금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3불 1한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의 발표도 그렇고, 우리 발표도 그렇고, 우리가 승인했다든지 용인했다든지 합의했다든지 동의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것을 쓴 이제 언론들의 많은 이제 추측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카더라가 대부분이시 팩트 파인딩은 정확하게 하면 그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중국 외교부의 공식 문서에서는 3불 1한에 대한 이 동의나 합의나 뭐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양측 외교장관의 회담을 하고 난 다음번에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왕원빈이라고 하는 그 대변인이 거기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게 한국이 3불 1한에 대해서 선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서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아주 말장난을 하게 되는데 선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그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증인 선서를 했을 때 위반을 하면 그건 제재가 이게 거짓말일 경우는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위증에. 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선서인데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한 것을 보면 이제 각 언론사들이 그걸 다 타전을 해서 기사로 내보냈어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그렇죠. 거기 보면 선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아마 중국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중국 외교부의 그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는 데는 선서라고 쓰지 않고 이 선포, 예. 이게 시엔시라고 볼시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선시. 그런데 이게 예. 뭐가 다르냐면 그 시엔시라고 하는 것이 요게 선서라는 말하고 선시라고 하는 말이 중국말은 발음이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선서, 선시,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렇죠. 우리말로 했을 때 똑같아요. 선서한다는 거하고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글자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발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걸 이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 저도 뭐 중국에서 1박 2석을 했지만 예. 중국에서 석사 2번 하고 박사를 1번 해도 중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네. 중국어가 어려운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자를 알아도 뜻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부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불이란 예. 삼자도 알고 불자도 알고 일자도 알고 한자도 아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 중국의 모든 중요한 단어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는 글자 알아도 해석이 안 돼요. 그 역사적 배경, 고사, 시대 상황, 또 그 사람은 왜 이 단어를 썼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도까지 알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중국어는 성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음의 높낮이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도 이게 일성으로 발음했을 때하고 이성으로 발음했을 때하고가 뜻이 달라요. 근데 외국인이 들었을 때는 그 성조가 이게 뭔지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성조로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네이티브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컨텍스트로 알게 되는 거죠. 문장 전체의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슨 글자구나. 그렇게 이제 욕을 한다고 그러는 이제 말하는 말하고 말이라고 하는 말하고 단어는 똑같은데 그 소리는 똑같은데 단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세 번째로가 바로 지금 중국이 쓴 건데 바로 이거 셰인 해음이라는 걸 써요. 중국은 발음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의미 있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연초에 그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할 때 니엔 요위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럼 단어로 보면 매년 물고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물고기 얘기를 하지 그러는데 위라는 말 중국말로 물고기가 위인데요. 이게 우리가 여유가 있다, 풍족하다, 돈을 많이 번다 할 때 그 여유의 유도 발음이 똑같이 위예요. 그래서 물고기 얘기를 하면서 뜻은 그게 아니고 풍족함을 매년 누리세요 하는 거. 그 해음, 셰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3가지 현상을 갖고서 이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알아듣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번에 중국이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을 확실히 한 게 된 것은 이번에 선서를 했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이 선포를 했다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하면 중국의 그 글 써서 먹고 사는 기자들은 전부 사표 내야죠. 모든 기자들이 그 단어의 표현을 선서라고 해서 다 기사를 냈는데 그럼 잘못 들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최종 외교부의 문서에서는 선포라는 단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중국인이 성조도 잘 알고 사자성어도 잘 알고 시인도 다 알고 있는 중국의 기자들이 오버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이게 선포를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서를 했다, 맹세를 했다고 하는 것을 썼다가 이게 전 세계로 다 나가잖아요. 특히 한국이 이제 그걸 보고서 대대적으로 이제 항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한자에 있는 독특함, 그걸로 살짝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대변인이 자기가 해석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외교부 장관들의 그 언어에서 이걸 맹세했다거나 동의했다거나 합의했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거죠. 합의문으로 남긴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외교라는 것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면 합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면 합의도 문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구두로 뭘 얘기했다는 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못 들었는데 이러면 끝나버리는데 네.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민감한 문제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장관이 동의했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거의 0이죠. 그리고 가기 전에도 우리 한국의 외무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밝히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 가서 그럼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가서는 동의하고 합의하고 뭐 선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맥센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해프닝 정도로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막 붙지만 정확하게 팩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국의 외교부의 문서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얘기는 결국은 중간에 전달자나 또는 해석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공식 의견이나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뒤에서 뭔가 사인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그 사드 보복이라는 경제적인 그 트라우마가 원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치포 동맹이라든지 미국 중심의 그 IPEF 가입이라든지 또 야 이러다 앞으로 또 중국이 보복 한번 또 때리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염려들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재미난 것은 아까 말씀을 했지만 IPEF에 우리가 일본으로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IPEF의 목적은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하게 했어요. 공급망에서 중국 빼는 거예요. 네. 그것의 정수가 뭐냐면 최종 종결판이 치포죠. 네. 그래서 공급망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를 끊어버리게 되면 그건 뭐 자동차든 뭐 전자든 모든 게 다 스톱되는 상황인데 그 치포 동맹의 핵심 멤버가 이제 한국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이게 보복을 하냐 안 하냐 또는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보려고 그러면 주가를 보면 돼요. 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공급망을 끊어버린다거나 또는 반도체 공급을 스톱시킨다고 하면 맨 먼저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 애플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로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돼요.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전체 수출의 거의 63%가 중국으로 가는데 그게 스톱이 된다고 하면 한국의 반도체 주가가 멀쩡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거의 90% 가까이를 아직도 중국에 생산하는데 거기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 애플의 매출액이 90%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나스닥이 대폭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이게 멀쩡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IPF나 이게 치포에서 이게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전부 다가 국가 간의 협약이 아니에요. 네. 국가 간의 협약이면 이것은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페널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 정부 상무부하고 한국 정부 간의 협약일 뿐이에요. 정권 바뀌면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하나 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정도로 가면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중국은 한국의 보복 이상을 해야죠.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면 D램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공급의 72%를 한국이 공급하는데 네.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올 스톱 되는데 중국은 반응이 쿨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바로 서플라이 체인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 반도체의 생산에 필요한 이제 원자재, 부자재, 뭐 부품의 거의 40%를 중국에서부터 갖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걸 막기 전에 그 전에 중국이 원자재의 서플라이 체인을 막아버리면 이건 뭐 한국이 먼저 악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복이니 뭐니 이런 거 자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지금 뭐 치포든 또는 IPEF든 이게 2년 뒤에도 지속이 될 거냐는 것에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IPEF를 유지할 거냐. 과거에 지금 트럼프 정부 때도 보면 EPN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일렉트로 이코노미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라는 것을 트럼프 2년 차에 이제 국무부가 주도를 해석을 했었고 네. 그게 트럼프가 낙선하자마자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지금 IPEF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한국을 제재하거나 보복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당장 문제는 한국을 제재했을 경우에 중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이걸 어디서 조달하냐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복 문제는 아마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게 만약에 G4가 액션이 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이 급하기 때문에 한국을 제재하게 되면 중국 자체가 당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이 가장 아파할 아이템이 뭐냐고 그러면 크게 중국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요소수죠. 지난번처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배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재 부분들에서 거의 뭐 60% 이상 이게 중국으로 또 오기 때문에 이게 막히게 됐을 때 한국이 뭐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게 기술이 아니라 생산이 갑이고 네. 생산이 갑이 아니라 원자재 공급자가 갑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이 원자재를 막았을 경우에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악소리가 나게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배터리에서 한국의 악소리가 나면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반사적 이익을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중국이 보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도체는 절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돌멩이가 이제 튀어가지고 맞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배터리를 조심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8월 거는 아직은 이제 무역 수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7월 거까지 이제 대중국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8월 거의 한 10일까지도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이어졌다고 해서 4개월 연속 적자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원인부터 좀 한번 짚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게 그 중국 내에 그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지 않은 것이 제일 커요. 그래서 4월, 5월 2달 동안 문 닫았다가 6월 달에 뭐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화하는데 뭐 보름 한 달 이상 걸리죠. 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그 사이에 섰다고 하면 그거 회복하는데 또 이제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아마도 7월까지는 그 중국의 생산 공장 가동 정상화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뭐 중국으로 파는 것의 전체 88%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수출은 당연히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크고 두 번째 적자가 왜 이렇게 나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반도체고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를 포함한 원자재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못 돌리게 되니까 한국의 첨단 반도체는 이것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우리로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소위 말하는 로엔드의 저가 반도체는 우리는 수요가 왕성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무역 흑자가 크게 줄어든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뭐 리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뭐 흑연, 망간, 코발트 뭐 이 원자재라고 이름 붙은 거의 모든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도저히 공급이 안 되는, 러시아에서 공급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은 뭐 가격을 30배씩 막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중국산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그러다고 해서 우리는 최종 제품이나 중간재가 저쪽으로 가는데 네. 이거 가격은 예를 들어서 소재 가격이 30% 뭐 10배 올랐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그렇게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로 봐서는 원자재의 수량이 아니라 네. 가격의 급등의 증가가 한국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폭이 이제 왕창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28년 만에 이게 적자 났다 4개월 연속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이 공장이 정상 가동되었을 때 그래서 적어도 4, 4분기 들어서도 이제 이런 현상이냐 하는 것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우크라 사태가 뭐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가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중국산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툭 떨어지면 그때도 우리가 적자를 보냐 요걸 보고서 이것이 구조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석 달, 넉 달의 무역 수지 적자는 그런 두 가지의 조금 이벤트성 이런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로서는 뭐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조금 과한 대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그래서 적어도 4, 4분기 정도 중국의 공장 가동 정상화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들의 안정화 이후에도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건 우리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한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산업 이전을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네. 30년 동안 이게 흑자를 보이던 것이 3개월, 4개월 만에 경쟁력이 훅 떨어지거나 산업 구조가 바뀌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건 상식선에서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그 단기적인 수치에 물론 그게 우리가 28년 만에 첫 적자이기 때문에 쇼크이긴 해요.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보고 조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지금 물론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이게 결정적인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경제는 꼬라박는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됐는데 중국 경제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꼬라박는 수준은 아닌 겁니까? 이거는 이제 총리의 말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로 보면은 뭐 정치인이나 이제 지도자들의 이제 말이 파급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하고 네. 팩트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IMF가 예측한 걸 보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한국의 거의 1.6배 정도 금년에도 높은 것 같고 내년에는 2배 이상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중국인데 그 중국이 지금 성장 잠재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정치적인 그 표현이 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팩트는 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성장 잠재력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의 숫자를 놓고 보면 네. 중국이 미국보다도 거의 20개 이상 더 많아졌어요. 작년보다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정말 성장 잠재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의 문제는 그것은 정치인의 그 또는 이제 이쪽의 어떤 레토릭보다는 돈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으로 빠지냐를 봐야 되는데 외국인 자금은 이번 달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들어가요. 금액에 다관은 있지만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없다고 하면 주식 투자야 뭐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지만 FDI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면 금년 들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7월 달까지인가 데이터를 봐도 역대 최대예요. 가장 많은 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거리를 둬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네. 이게 정확한 팩트를 보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팩트를 쭉 체크를 해보면 이 전 세계 돈들이 여전히 중국으로 몰리고 있고 절대적인 그 성장의 숫자 이걸 보더라도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 한국은 어떡할래? 한국은 중국보다 성장이 낮은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이 성장률 또는 성장 잠재력의 하락 이것은 좀 너무 과한 표현을 또 그리고 굳이 설사 중국이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꼬라박는다는 표현.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성장 잠재력이 꼬라박든 뭐하든 그것은 중국의 총리가 걱정할 일이지 뭐 한국의 총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중국과 관련되는 것을 할 때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거기서 우리의 주장이나 논리를 하기보다는 먼저 중국이 싫은 감정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속은 좀 시원할지 몰라도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는 네. 이 적일지라도 미워하지 마라. 적을 미워하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네. 판단력이 그려져서 오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저게 우리가 그 정서를 너무 앞세우면 거기에 돈 되는 것을 이제 안 보거나 못 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 심플하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사장님, 회장님들이 가장 많이 타는 벤츠 S클래스가 어디서 네. 제일 많이 팔리냐. 그럼 그게 벤츠 고장인 독일도 아니고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 세계 1등이란 말이에요. 네. 2등이 미국이고 3등이 독일이고 4등이 우리 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전 세계의 럭셔리 카가 중국에서 다 팔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거를 그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그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니까 2.7%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봤을 때 2.7%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면 그쪽이 어떻게 좀 많이 대서특필이 되고 막 긴장하는 뭐 그렇지 수준입니까?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물가가 낮냐 하는 건데 이것은 물가 산정 기준이 낮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 음식료의 GDP 가중치가 거의 32%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크다가 보니까 이게 음식료 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CPI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료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네.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중국은 인당소득 12,000달러에 아직도 개도국이기 때문에 엔겔계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감 물가는 음식료의 비중이 높은 것이고,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공산품이나 부동산의 포션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5.5% GDP인데 CPI가 2.7이라고 그러면 이건 충분히 견딜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지금 2.7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보거나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게 중국이 작년 말만 해도 이제 제로 CPI가 또 마이너스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대적인 이제 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다, 돈 풀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의미는 제가 본 얘들이 CPI가 2.7 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 대신 그게 금융통화정책에 있어서 이게 대대적인 확장 정책을 뭐 당초 시나리오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줄이거나 조금 자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이제 재정정책을 왕창 써가지고 GDP를 맞추는 전략? 네.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이미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을 더 푸는 것보다는 물론 돈도 일정한 부분 풀지만 재정 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경기 부양 쪽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은 이제 맞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2.7% 정도 갖고서는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하려고 지준율이나 금리를 언제 낮춰야 되냐 그걸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스탠스는 정반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걸 테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뭐 경제나 산업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거 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중국이 금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최대 관건은 소비 진작이에요. 소비가 중국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제로 겨우 이제 왔기 때문에 네. 중국의 GDP에서 소비의 기여도가 65%나 돼요. 그래서 이게 뜨지 않으면 뭐 숫자 못 맞추는 거죠. 네. 그러나 소비는 심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나쁘고 거의 2달 반 동안 문 닫아놨다 나왔기 때문에 소비가 빨리 회복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국이 하반기에는 이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GDP 숫자도 맞추고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SOC 투자를 어떻게 하냐. 근데 그 SOC 투자가 중국은 예전 같으면 뭐 절도 도로 항만 뭐 여기에 주로 꽂혔지만 이번에는 전부 IT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이 보고 있는 첫 번째는 IT 인프라가 가장 이제 중요한 대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를 그렇다고 해서 진작시키지 않는 거냐 이건 아닌데 소비 진작을 시키려고 하면은 중국도 지금 우리는 뭐 에게 그러지만 중국도 지금 소비의 최대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를 이걸 팔리게 하면은 그 전 단계 산업인 이제 철강 산업, 기계 산업 이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차가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뭐 2만 개 이상의 부품이기 때문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에 이게 효과가 있게 되고 또 차 사고 나면
이제 차 타고 놀러 가고 밥 먹고 쇼핑을 하게 되니까 소비 산업이 이제 같이 좋아지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은 역시나 자동차 산업을 가장 주의 있게 봐야 되고 또 그 중에서 자동차 중에서 중국은 이왕에 파는 차면 전기차.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대적으로 그 우대 조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숫자를 맞추려고 하면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으면 숫자 못 맞춰요. 그래서 GDP의 거의 한 30% 연관 효과까지 합치면 이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의 1선 도시 뺀 나머지 2선 도시, 3선 도시에서 소리 내지 않고 대대적으로 이게 부동산 경기 부양책 그 사이에 막거나던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뭐 1가구 2주택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외지인들이 그 집을 못 사게 하는 것 이런 제한 다 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부동산 업종들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고 보자면 중국이 어쨌거나 뭐 중국 사람들이 옷은 뭐 허술하게 입어도 먹는 것은 뭐 정말 럭셔리하게 먹거든요. 이게 중국이 최근 2년 반 동안에 이게 이동도 안 되고 여행도 못 가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분노의 소비가 나올 때가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장이 정상화되고 GDP 숫자가 이제 5% 이상 나오게 되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제 이거 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음식료를 포함한 특히 이제 레스토랑이라든지 중국은 이제 식당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뭐 주가가 뭐 대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식당 먹는 것 산업들 이게 한 네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꽂자고 반도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경기 엉망진창인데 반도체를 왜 보냐고 그러는데 지금 칩포든 뭐 이게 미국이 대대적인 반도체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의 타겟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그 칩 플러스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주가는 올랐어요. 반도체 주가는.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국 산업을 더 육성해 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얘기로는 그 28나노 네.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는 부품, 장비, 기술 이것도 다 이제 브로킹을 하겠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국산을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14나노 정도를 지금 만들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14나노, 28나노 정도에 만약에 브로킹이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뭐 이런 회사들이 그게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로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 어느 나라에서든 이제 기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산을 해야 되고 그 국산화에는 정부의 이제 대대적인 자금 지원, 정책 지원, 인력 지원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 이제 중국 안에서 봤을 때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우리 산업 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요즘에 그 장비 회사들 있잖아요. 그 중국 쪽에서 러브콜이 많이 온대요. 한국산 장비가 가성비도 좋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중국 쪽으로 그러면 이제 수출이 줄어드는 거냐, 막 이런 염려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요. 지금 한국은 조심하는 거죠. 지금 제재하겠다는 게 아닌데. 만약에 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조사하고 왜 했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페널티가 올까봐 수출이든 뭐든 자제하는 거고 이제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경기 회복하는 것하고 한국의 경기 회복하는 것은 이미 괴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국산화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브로킹 때문에 한국이 아직 그게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걸리면 어쩔까 하는 것 때문에 한국이 자제하거나 이제 겁내하는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 같으면 중국이 경기 회복했을 때 한국은 2배, 3배 레버리지를 이제 갖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지금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오히려 페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이 이게 좋지 않다 그러면 중국의 화장품주를 사는 그런 페어 트레이딩 한국의 자동차가 이게 중국에서 이게 퇴출된다 또는 뭐 이게 힘들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자동차 회사를 어떻게 보면 사는
이제 그런 페어 트레이딩의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그 전 세계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물론 애국심을 갖고서 한국의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얘기긴 하지만 개인의 재테크 측면에서는 그 뭐 돈은 이게 수익을 나는 데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과거처럼 중국 경기 회복에 한국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중국 경기 회복의 수혜주를 바로 찾아서 이게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외교장관 회담 하면서 그 중국 측에 요구한 것 중에서 뭐 2+2 회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또 보여지는 것 하나가 네. 한한령 해제해 줘라. 네. 그래서 한국의 컨텐츠 뭐 오락 엔터 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게 해줘라. 뭐 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또 이제 거기 관련되는 이제 그 산업이나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기대감도 있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게임 엔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중국이 그걸 해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걸 자꾸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메이크 센스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사드 사태 이후에 최근 뭐 6년 동안에 중국 관광객 갖고서 밥 먹고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한국이 망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의 컨텐츠 엔터 산업이 아니 BTS가 오징어 게임이 우영우가 카터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수십억의 인구들이 이걸 보고 열광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네. 정말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매달려서 이거를 왜 안 해주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하주죠.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면 중국이 오히려 그것이 보고 싶어서 오게 하는 것이 그게 전략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그런 이제 한한령의 해제 같은 것이 물론 이제 그 이미지나 뭐 이제 이런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과연 실리가 얼마냐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컨텐츠 뭐 음악이니 오락이니 영화 뭐 TV 프로 이거 팔아서 중국에다가 5조를 버나요? 10조를 버나요? 그 규모가 우리가 중국에 뭐 1,200억 불, 1,300억 불어치를 수출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품목을 갖고서 중국과 협력하고 할 것을 가져야지 6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중국에서 먹히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 6년 사이에서 바뀐 것은 중국이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가요. 네. 거기서 전 세계 브랜드 제품을 다 받기 때문에 한국의 화장품 전 세계 면세점에 들어있냐는 거죠. 한국의 옷 이것이 전 세계 명품점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의 눈높이가 이미 바뀐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게 전략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컨텐츠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서 대발의 아버지부터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랑이 뭐길래 그렇죠. 네. 그때 시대를 다시 가서도 안 되는 것이 네. 지금 중국의 틱톡이라든지 아이치니 뭐 이런 것에 들어와 있는 컨텐츠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중국은 전 세계 컨텐츠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설사게 열린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그 한류의 특수는 지금 열었다고 해도 그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낮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중국과의 그 전략에서 이제 중국의 변화된 상황 이걸 좀 체크하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드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2년 반 동안 중국을 가보지 않았고 이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억이나 어떻게 보면 생각은 2년 반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사이에 세상 홀랑 다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냉정하게 이 중국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파악을 하고 우리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관점에서 또 아시아의 꼭대기에 서가지고 그 사이 변화가 뭔지를 보고서 액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긴 시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또 다음번에 또 중국 이슈는 계속되더라고요.
뭐 끝나진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도움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